문학사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문학 작품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학자의 경우에는 그 교육의 성격은 계승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고 또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이 상당하고 한국 현대시 정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 선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너무한 거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에서 학습자의 텍스트 선정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나눠 가지고 네, 주로 텍스트를 지금 11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진달래꽃부터 그리고 리얼리즘의 파장, 진경리 파장 그리고 성애꽃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정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시적 경향에 따라서 구분했는데요. 주로 순수시 그리고 모더니즘 시, 리얼리즘 시 특정에 따라서 학습자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호출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여기 설명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예비 실험과 1차, 2차, 3차 실험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문학 텍스트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감상문을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심층 면담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양상들을 녹음하고 또 면담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문 쪽에서 연구하는 논문과 교육학 논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예비 실험에서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전적 학습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연민대학하고 중남쪽 대학교 학부생들을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주로 쓰기 면담 그리고 온라인 동의 모든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은 스타카스와 지오르지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했고요. 경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존 록크에 와서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지식이 경험에 기초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를 경험으로부터 끌어내게 되며 감각과 반성이 경험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에서 주로 차용한 것은 듀의 이론입니다. 듀이는 주로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경험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1차적 경험과 2차적 경험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자연물을 사람들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직접 듣고 보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차적 경험은 우리 또 2차적 경험에 지속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내온 개념이 주로 조선족 학자의 경험을 텍스트 주체적 수용을 위해서 학습자가 실제 겪은 것을 경험을 통해 소환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과 정체성 그리고 조선족 문학의 영향하에 메타적 성찰을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 논문에서도 가장 큰 포인트는 교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제가 로젠 블레스의 상호교통 이론에서 차용해왔고 아래 제가 여기 표시한 부분이 제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섭의 의미는 주로 학습자와 텍스트 상호작용에서 학습자에 대한 텍스트의 작업과 텍스트에 대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작용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과 사전 경험에 의해 일정한 정점에 닿게 되는데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내에서 텍스트의 의미하게 필요한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호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의작용에 대한 협상과 실천이 요구되며 이는 텍스트의 세계와 학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선족 학자의 경험 특성을 살펴볼 때 주로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조선어문하고 그리고 한어 교과서를 통해서 다중적 경험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어문의 경우에는 주로 남북한 문학, 중국 문학, 세계 문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인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족의 구조를 통해서 한국의 고전 소설과 민담을 통하면서 또 무의식적으로 한국 문학을 을적부터 형성해 왔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글짓기, 웅변시합, 백일장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릴적부터 아동 세계, 꽃동산 이러한 문학지에 투과함으로써 문학 경험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어서 학부, 대학교에 와서는 문학 동아리 활동으로 경험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두 대학교의 자료를 수업 수집했는데 이것은 주로 연민대학교하고 중앙미대학교 조선어학부의 학생들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필수만 제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도 제한전조 작가협회인데 우리도 예전에 연민대학교 종소리 문학사고 있고 중앙미대학교 옹달샘 문학사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들은 주로 문학창작, 문학과의 교류, 유적지 답사, 그리고 문집 출판 이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연배문학, 장매산 이런 데서 글들을 투과함으로써 더 문단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두 동아리에서 연극 현행 연극도 있는데요. 여기는 천양전, 신청전, 그리고 명성황후 이러한 사극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딱히 11년 전 저희 연민대학 사범대학에서 두 동아리 자매 결연식을 맺었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친구가 오늘 사회를 맡은 신봉 친구이고요. 그리고 전자학자의 역사적 공동 경험의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요소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민족 인식에 대해서 학습자가 그동안 일상생활과 또 사고방식에서 서로 자신의 판단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주로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 교육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왔고 전 세대에 비해서 전적 3세대의 경험과 한국 현대시 텍스트 상호작용에는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개인 성장과 문학 학습 경험의 작용뿐만 아니라 이중 정체성으로서의 역사적 현실도 두드러지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전적 학자들이 한국 현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주로 지금도 분석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해석이 많이 포착되었고요. 일단 제가 모두 9수의 텍스트를 골랐는데 이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양상만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을 볼 경우 이건 학습자 양상인데 여기서는 학습자가 연변에서 부모님들이 또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떠난 우리 일상의 현실들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 양상을 제가 그냥 분석해 본다면 시에서 보여준 정한 그리고 강인한 우리 민족의 그런 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속의 주인공과 흡사한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서도 부모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을 잡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역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돌아오고 또다시 떠날 때는 울음을 참고 그저 보내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의 현황을 결부시켜 이해한 학습자의 반응은 우리 이 진달래꽃에 대한 보편적인 시 해석을 뒤집고 이는 가족 해체 경험을 새롭게 성찰한 대표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입니다.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순수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로 학습자는 시에 대해서 주로 분석적으로 이어나가는데 나중에는 상호 텍스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단결 한스 섬의 오후라는 소설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학습자는 같은 시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잔잔한 느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에서 표현한 것처럼 매연의 두 행이 운율을 조성하여 음악적 감각을 형성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전적 학자들의 운율에 대한 인식은 주로 우리 조선족 어문뿐만 아니라 특히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나오는 소확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시적 상황과 관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학자는 문학 경험의 제안을 통해 두 텍스트의 차이점을 분석해냈고 시적인 내용 외에도 운율은 또 다른 텍스트의 환기를 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 경험의 제한을 통해 운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또 가장 익숙한 인동주의 별 해는 밤입니다. 네. 여기서는 학습자의 양상을 잠시 살펴본다면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조국의 범, 그리고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도 범인 오는가, 이것도 상호 텍스트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요약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도 어렵지 않게 여기서 범을 광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학주는 이상화의 시를 연상함으로써 두 시적 화자의 정서와 서술 양식은 서로 다르지만 학자는 두 시 모두 광복의 희망의 범으로 표현됐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즉 계승의 문화학습 경험의 조회를 통해서 범과 관련된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고 그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용의 유리창 1입니다. 네, 여기는 주로 아버지가 자식의 이런 슬픔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경험과 결부시킬 때 이 학습자는 우선은 유리창의 특성에 대해서 살폈는데 주로 안과 밖을 이어넣는 단절의 역할이 말개물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어를 통해서 우울하고 슬픈 정서를 파악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어 교육에서 받은 영향 요소인데요. 이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식구를 떠올리면서 눈을 유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학습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유리창보다는 눈물 닦는 행동으로 환치하면서 그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습자는 분위기, 맥락을 시어와 시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해하면서 시의 구조에 내재한 함축적 의미를 자신의 독특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게 된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광균의 설야입니다. 설야를 통해 학습자는 이 눈 내리는 밤이 전경을 통해서 어릴 적 부모님이 출국하여 항상 곁에 없으니 이런 감정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양상을 분석해 본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면서 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그리움의 정도와 감정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인 그리움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찰의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화된 경험은 다수의 전적 학습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그림의 감정을 절실히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전적 학습자는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내에 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며 밀타적 성찰을 통해 그 유대감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모더니즘의 시 대표적인 시인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그 역사적 현실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학자는 자기 현재적 상황과 비유하였습니다. 즉 나비를 실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에 비유하면서 험난한 세상에 치였음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양상의 분석을 본다면 청무밭을 험난한 세상에 비유하였고 또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했던 사회 초년생이 그만 험난한 상황을 경험하고 연약한 나비 마냥 좌절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라는 시점에 초점을 두고 그 희망으로 부푼 봄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는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는 오히려 역사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시적 비유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겠고 또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리얼리즘 시인데요. 신경림이 파장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전자학자들이 농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학습자는 오히려 전반적인 의미보다도 구체적인 식구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서울로 두고 싶었는지 그 농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학자가 인허 문제에 대해 귀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이미 서울로 간 농민들 어려운 농사일을 지시다 보니 이상형이 서울을 더욱 그리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에는 시골보다 덜 힘들고 수익이 높은 일자리가 많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등장하는 고무신 조기를 통해서 농촌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는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어려운 삶을 사회 공동체 경험의 연합적 반응을 통해 포착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의 꽃인데 이거는 최두석의 시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중암적대학의 옹달샘 잡지를 맡고 있는 그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친구의 감상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겨울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성의 꽃은 단연 옹달샘 잡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시적 내용과 별 연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동안 자기가 잡지를 꾸리면서 실제 느낀 그런 감정들을 이 감상문에 영해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자는 자신의 대학 생활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족 동아리를 이끌어오면서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감정이입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 겨울날의 성의꽃은 하나의 잡지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표준어인 드넓은 중국 땅에서 그리고 베이징의 한 민족대학에서 대학생 문학도들은 우리말과 글로 된 옹달샘 잡지를 출간하기 위해 추운 겨울날에도 1년의 편집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자는 여기에서 시구에 대비하면서 어떤 전람회에 온데 두고 글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성능에 대한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투과한 글이 하나하나의 작은 성의 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옹달샘이라는 크나큰 성의 꽃으로 변화했을 때 학자는 기쁨에 앞서 민족의 쉼터를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는 공동체의 경험 및 내재화를 통해 민족 잡지의 운명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도 사실은 학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양상 분석이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이건 주로 노동의 새벽인데 박노해 시인이 80년대에 창작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전자학자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가족 배경과 결부시켜 시를 이해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홀로 일하시는 아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근만 하는 아빠의 생활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감정은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풍요롭지 않은 가족 형편 때문에 매일 노동을 해야만 했고 손의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소주로 매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아빠의 처지를 회상하였습니다. 학자는 시적 상황에 견주어 세월의 무정함을 간접 체험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과 아빠의 현황을 비교하면서 감정이입이 극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학자로 하여금 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주로 제가 선택한 9수의 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뭐 교육적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여기서 인용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적 시각과 현대적 관념으로 작품 속에 담긴 시대 정신을 체험하고 공동체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는 문학 장르의 요소에 대해서 특히 뭐 비유, 상징, 그리고 뭐 대비 이러한 시적 장치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을 확장했고 또 복합적 경험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신장해 나갈 수 있었으며 예술적 표현력을 체득하면서 특히는 민족적 정감을 체험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적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함양과 자아 성찰에 의한 개인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았고 요약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주로 학습 경험을 통한 텍스트 이해는 전자학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의 느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학습 경험을 소환해서 그 중에 필요한 경험과 결부시켜 이해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개인 경험이 활성화를 통한 정서 조정인데요. 여기서는 교육에서는 경험으로부터 촉발된 수용 주체의 정서에 주목하고 경험 대상의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가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경험을 통한 반성적 성찰입니다. 전자학자는 현대시를 이해하는 과정에 공동체 경험을 투자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를 구명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위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현대시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분야는 아니긴 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현대시의 교육 과정과 교육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상 관계로 그 질문하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개원교수로 계시는 이미옥 선생님께서 장류 영화 후쿠오카 독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요. 주제하다시피 장류 감독은 유명한 영화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미옥 선생님께서 장률 감독님의 7번째 영화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독법을 모색하고자 한데요. 영화를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좀 작나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이미옥인데요. 네. 앞서 리위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고, 제 거는 이제 논문은 아니고요. 그냥 영화 어떻게 보면 리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후쿠오카라는 영화를 이 중에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보셨다니 제가 이 리뷰를 어떻게 쉽게 좀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률 감독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문봉 이제 후배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제가 오늘 갖고 온 영화는 17번째 영화인데 이것도 이제 후쿠오카 어떤 공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고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첫사랑 다 있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후쿠오카는 어떤 중년 남자의 첫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소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난해하다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하나같이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내면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은 꿈속 공간인,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사실 일본의 어떤 도시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각각 윤재문하고 그 다음에 권혜효라는 사람인데요. 그 특이한 것은 장률 감독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연기하는 그 배우 이름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영화 배우 들의 이름을 쓰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 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두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사는데 사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랑 닮은 듯 안 닮은 듯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이거나 내 지인이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나를 확장하게 되고 그 나와 공통점과 차이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추는 거울이 되냐면 사이에는 이제 그 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이는 사실 한 번도 등장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이거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사실 여기 PPT를 막
열심히 쓴 게 아니어서 그냥 이거 중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 중심으로 똑같이 그 순위를 사랑하게 돼요. 대학교 이제 후배였고요. 그리고 28년 동안이나 그 순위를 잊지 못해서 계속 그 여자의 그림자를 쫓고 있어요. 어떻게 쫓냐? 한 사람은 순이가 다녔던, 그러니까 같이 다녔던 대학교 후배니까 그 서점에서, 학교 근처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후쿠오카는 순이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1교포라고 볼 수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술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첫사랑을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는 처음에는 어떤 박소담이라는 배우,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그런 배우고요. 장르 감독의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박소담이 여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소담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교복을 입고 딱 등장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박소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인물들과 소통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이 또 아닌 그런 모습인데 마치 세상사를 다 초월한 듯 하면서도 또 타인의 그런 마음을 꿰뚫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소담이 왜 등장을 하느냐? 이 박소담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첫사랑 순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순이를 이상하게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에 나오지만 세 사람이 역할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순이가 빙의된 것처럼 저는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28년 동안 두 남자가 과연 누가 나를 진짜 좋아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여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 전반에서 윤재문 아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박소담도 영화 배우의 이름을 그냥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소담을 뭐 귀신이나 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그 정체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 우선은 교복을 즐겨 입고 22살인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윤재문이라는 자기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짓벌대는 사람이랑 굉장히 스스럼 없이 또 친구하고 중요한 건 한국어로 일본인과 그리고 중국인들과도 되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의미에서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그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재문이 이제 질문을 하죠. 너가 귀신이냐라고 하니까 뭐 어차피 귀신이 될 건데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응수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초월된 듯 하면서도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한테도 나름의 결핍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엄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 중반에 나오는데 그 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는 어려서부터 안 계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5살 때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의 부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약간 그 후반에 보면은 이 박소담이 또 어떤 그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서점의 그 주인이랑 뜬금없이 좀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영화를 굉장히 난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동성애를 잘 모르지만 엄마의 결핍에서 오는 어떤 그런 모성에 대한 그 욕구? 충족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건 해석은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깊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난해하다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에 굉장히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주인공이 2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 뒤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거를 해석하기가 정말 애매한데 저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꿈속의 이야기고 그 꿈속에서 자기 어떤 그림자와 같은 무의식을 만났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뭐 프로이드의 그런 개념을 풀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꿈의 어떤 그런 미해결된 욕망들을 다 이렇게 꿈속을 통해서 억압되는 감정이 해소된다라고 이제 저는 본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후쿠오카라는 공간 말고도 또 그 서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또 후쿠오카에서 운영하는 술가게,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 또한 어떤 그런 무의식을 대변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점, 굉장히 오래된 서점이에요. 낡은 책이 잔뜩 쌓여 있고, 그런 서점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나의 과거, 기억, 체험, 언어들. 그래서 이것도 무의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술가게라는 공간도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이성이 해제되면서 정말 내가 억압돼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상징이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그 기표로서 달이라는 달 전등, 굉장히 오늘은 환한 이런 우리가 빛 속에 있는데 그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소품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낮의 어떤 이성적인 세계보다는 그런 밤의 세계를 대변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 영화를 갖고 온 이유가 오늘 그 주제가 그 시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뭔가 시와 관련된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 윤동주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윤동주 하면 우리 정말 용정 시인이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디아스포라 시인이라고 저는 제가 석사논문 윤동주를 썼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윤동주 시가 두 편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그 자화상이라는 시고요. 이 시는 그 딱 술집에 갔을 때 아까 그 주인공 두 명 중에 한 명이 운영하는 딱 술집에 갔을 때 그 카운터 벽면에 딱 굉장히 잘 보여지게 이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윤제문은 이 시를 보자마자 이 시를 이제 육성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윤동주의 그 자화상은 제가 시간상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 시 속에 이 시 속에서 보면은 시 속에서 자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우물을 삼아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거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 탐구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울이 존재하죠. 타자로서 인간, 사람, 이 거울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정말 그냥 물질적인 거울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락강은 주체가 자신을 객관화하려면 상징계 모태인 거울로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그런 정신작용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주인공들도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응시를 한다. 그게 실제 인물이든 아니면 꿈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뭐 기술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 발견의 계기가 된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술집에서 읊어진 시인데요. 이 시는 제목이 그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고요. 제목처럼 자, 이 시에서는 수나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상의 순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남성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상적인 여성상 순위에 대해서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속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이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제 내 전에 전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너가 나의 전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이 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래서 묘사를 할 때 마치 그 수정같이 맑은 눈을 가진 암사슴처럼 묘사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딱 봐도 굉장히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남성의 모습은 이상적인 남성상의 모습은 사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1938년에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때는 윤동주가 광명학원, 고등학교에 이때는 중학부였지만 대학교 그 당시에는
중학교였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고종 사촌인 송몽기와 함께 이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막 입학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윤동주 생애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암울한 식민지 체제에도 불구하고 윤동주가 가장 많은 작품을 썼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의 열정과 고뇌가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윤동주가 자기 꿈의 고향인 연전에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자, 어쨌든 그 윤동주의 여성은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지형 고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윤동주 속에 나오는 여성이 사실은 고향, 우리가 보통 뭐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매스컴에서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윤동주 또한 그런 그 만주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쿠오카 속 여인들 또한 저는 모종의 의미에서 감률 감독이 모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투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화에는 모두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박소담, 그리고 일본 서점 가게 주인, 여주인이고, 그 다음에 또 후쿠오카 공원에서 우연히 등장한 중국 여인, 이렇게 3명의 여인인데요. 다 굉장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영화 속에는 항상 미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각각 국적이 다르죠.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선 박소담은 첫사랑 순이가 투사된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윤제문의 말을 빌자면 굉장히 귀엽고 섹시하고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래전 첫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장률이 지향하는 가장 근원적인 여성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첫사랑의 분신인지 유령인지 모를 그런 박소담은 결국 이 영화 속에서는 당연히 연인으로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선족 출신인 장률 감독이 한국에 와서 느꼈을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 결국 내가 합일될 수 없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동등하게 그 사랑을 이렇게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젊고 어린 박소담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후쿠오카 서점에서 만난 여주인공은 이제 일본 여자인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일본인의 장인 정신을 반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장률 감독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다른 영화에서도 경주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군산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항상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일본 문화나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이다라는 약간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포용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원에서 마주친 아까 지적인 중국 여성인데요. 자, 이 여성은 하루키 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루키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우리 박소담이 금백매를 좋아한다면 금백매는 중국의 문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금백매를 쑥스러워 못 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막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 사람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 문화를 모두 수용하려는 장률 감독의 섬세하면서도 포용적인 그런 시선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독립적인 개체지만 다 이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한중일 삼국이 운명적으로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서로의 문화를 전파하고 공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여자들 또한 이제 장률 감독의 어떤 삶 안에서 그리고 또 그런 이해권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혼종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배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5장에서는 사랑의 관측과 운명의 궤적이라는 제가 그 소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운명도 있고 또 사람의 운명도 있는데요.
사람의 운명이 확실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이렇게 수정되는 것처럼 영화의 운명도 또한 그런 궤적을 지니고 수정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다 썼을 때쯤에 유튜브에서 장르 감독을 김시선이라는 리뷰,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가 리뷰하는 인터뷰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장르 감독은 영화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영화니까 그 미스터리한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뭐 예컨대 소품으로 썼던 달 모양의 전등이 원래는 설정에는 없었대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실수로 딱 찍혔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인형이 있는데요. 그 인형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인형은 군산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비쌌던 그런 소품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장일 감독이 자기 돈을 내고 뭐 얼마죠? 한 2, 30만 원 구매를 하게 돼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이 영화에서 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쓴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사물이 영화의 분위기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건데, 등장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마지막 장면이 아까 굉장히 제가 정말 난해하다고 했던 그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계획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상태에서 딱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권혜효 그 사람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갑자기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장르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간의 운명이 그렇듯이 영화의 운명 또한 필연과 우연의 결합이다라고 보고요. 장률 감독은 현장에서 그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물, 그리고 사람,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실과 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을 딱 정형화된 그런 틀 안에 넣지 않고 그 순간순간 호흡에 따라서 영화라는 스크린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양자역학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자가 이제 관측되는 순간에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관측이라는 거, 본다라는 거죠. 이런 단순 행위가 실험 결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빛 때문인데요. 이게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빛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빛은 관측 대상을 때리고 또 다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고 발견하는 순간 현실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보고 발견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서로의 운명에 개입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과 자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죠. 죽음, 신, 사랑, 그리고 사람. 근데 사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것들은 이미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어떤 우연한 계기, 관측, 응시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삶을 변화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이 먼저인지 아니면 운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무의식이 먼저일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 영화는 끝까지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영화 또한 어떤 실제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가능한 상황들을 기록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사건의 집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혁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요새 영화는 좀 어렵게 좀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화에 어려운 시가 등장해서 이게 이해가 더 어렵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나마 신기하게도 어려운 영화에 어려운 시가 합쳐지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상충되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를 현실의 반영으로 볼 테냐 내면의 투영으로 볼 테냐가 하나의 또 문제고,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제시할 테냐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테냐가 좀 참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일본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이자
문학 평론가이신 엄정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김기림은 결코 낯선 이름은 아닐 겁니다. 한국 모더니즘 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김기림의 일본 체험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학 사상이 형성기에 일본의 경험이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처럼 지금 일본 가기도 어렵고 일본어에 대해 익숙지도 않은 저희들에게 김기림이 일본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세미나가 좀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엄정자 선생님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조선족 작가 피어 엄정자입니다. 네, 앞에서 두 분 선생님 강연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주로 책을 소개하는 각도에서 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결론을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김기림의 모더니즘 문학과 일본 유학 생활입니다. 부제로 아오야기 유고의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 읽기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처음했어요. 김기림은 1930년대 조선의 모더니즘 문학 이론을 소개한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입니다. 일본에서의 김기림 연구는 연구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오야기 요거의 번역서적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입니다. 그 외에 김시성 번역으로 제역 조선 시집에 김기림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자기 그 번역 시집에 시인 몇 편을 소개한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화면이 다 크게 하면 안 보이는가? 사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아오야기 유고의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 이 책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책이 김시종의 제역 조선 시집입니다. 여기에 김기림의 시가 세 수가량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에 있는 여성분이 아오야기 유고입니다. 작게 해야 되네. 안 되네. 뉴스로는 2018년 11월 30일에 도호쿠 대학에서 진행한 김기림 시비 바다와 나비의 제막식 소식과 김기림과 평화 심포지엄이 열린 소식이 도호쿠 대학 홈페이지 뉴스란과 서울신문 중앙일보에 실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한국 시인의 시비가 세워진 것은 윤동주, 정지영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의 작품에 작품에는 이 책에는 그의 작품의 일부가 실렸는데 시 35수와 시집의 선 1편, 수필 17편, 평론 6편을 선택해서 편집 번역하였습니다. 거기에 연구 노트 형식으로 그의 생애를 따라서 양념본을 넣었고 그리고 몇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크게 합시다. 이 화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에 연구 노트 형식으로 그의 생에 따라서 양념을 넣었고 그리고 몇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집필할 때 지금까지 비교적 불명한 부분이 많았던 도쿄와 센다에서의 유학 생활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품 해설에서는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이 김기림의 문학세계에 준 영향을 읽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김기림은 1908년 5월 11일에 조선 함경북도 학성군 학중면 임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에 가던 시기입니다. 남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독자로 태어나서 위에 누이가 6명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막내딸을 다른 집에 입양시키고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는 무당의 점사를 듣고 아직 젖도되지 않은 막내딸을 기독교인의 집에 양녀로 들여보냈습니다. 또한 그가 인명보통학교에 입학하는 해 어머니와 셋째의 신덕이 장질부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의 소녀시절에 상처가 되고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기림은 소년 시대부터 세뮤얼 스밀스의 자조를 애독하였습니다. 이 책은 일본 정치 유신 때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사이가쿠 이시헨으로 번역해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909년에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최남선이 문예지 소년을 발행하고 1918년에 조선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꾸로 시작하는 이 책은 조선 민족 자각론에 영향을 주었고 젊은 세대들의 학구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기림이 유학을 하게 된 그 원인도 이 책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25년 김기림은 도쿄의 메이쿄 중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히로시마 여자학원에서 공부했던 막내의 선덕이 도쿄에 있는 세이카 고등여자학교에 학교 4학년에 편입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누이가 바로 입양되었던 누이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사진은 김기림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의 사진은 김기림과 그의 부치 그리고 장질부사로 세상을 떠난 그의 신덕입니다. 그 아래 사진이 일본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선덕입니다. 1년 만에 메이쿄 중학교를 졸업하고 니혼대학 전문부문과 전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법문학부, 밤에는 전문부 수업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중심으로 예술학 분야를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니혼대학 근처에는 메이지대학, 듀오대학, 센슈대학 등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신북지역에는 고소성가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학생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모더니즘 사조에 대한 관심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6년 고향에 귀성했을 때 김기림은 막년의 선덕의 친구인 이원료와 연애를 했는데 백부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1929년에 니혼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고향에 들어가서 이원료와 신식 결혼식을 올리나 1931년 그녀의 건강 문제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1932년 2월 길주시 출신의 신보금, 후에 김원자로 개명을 한 여성과 손을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1930년 4월 20일부터 김기림은 조선일보의 기자로 취직합니다. 1933년 8월에 이태준, 정지용 등과 구인회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상과 김기림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해체되었습니다. 이상은 후에 들어간 거로 소개됩니다. 1936년 4월에 회지, 시와 소설을 창간했으나 그것이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김기림은 평론, 걸작의 대화와 시 제화를 발표하였습니다. 1936년 4월 김기림은 도호쿠 제국대학에 입학합니다. 그가 도호쿠 제국대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첫째로 당시 일본의 군국화가 심화되면서 도쿄에서의 조선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엄하여졌고 둘째로는 센다이의 생활비가 쌌고 셋째로는 도호쿠 제국대학이 국립대학이라 학비가 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해 여름 김기림의 첫 시집 기상도가 이상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구본웅의 창문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김기림이 유학 간 뒤 이상은 모두 7통의 편지를 센다이 기숙사에 보냈는데 이 시기 이미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이 죽은 뒤에 김기림이 고 이상의 추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상을 평했습니다.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다란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신이었다. 김기림의 센다이 유학 생활은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의 수필에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천리라는 잡지의 인터뷰에서 보면 김기림의 시간 때우기는 산책, 시네마, 독서였습니다. 애독서 작품은 존 골즈워드의 포사이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차 정류장이나 카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도회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조앤 크로포트를 좋아했는데 상당히 외국 영화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림은 영국 문예비평가 리처즈를 연구하였습니다. 졸업 논문 제목은 리처즈 실론입니다. 1939년 3월 26일 도구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김기림은 경성에 돌아와서 조선일보사에 복직하여 학예부 차장이 됩니다. 그해 9월에仙台 유학 전에 발표한 시를 중심으로 시집 태양의 풍속을 출간하였고 10월에는 그의 문학평론의 대표작인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를 최지서가 그리는 인문평론에 발표하였습니다. 1940년 사상통제는 언론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조선어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마이니치 신보에 통합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조선문학의 반성, 후에 우리 신문학과 근대의식으로 게재를 한 이 문장이 인문평론에 발표하여 조선문학의 근대의식의 미숙성을 비판하였습니다. 부인의 멤버인 이태준이 편집하는 문장 폐간 후에 평론 동향에 관한 단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문장 역시 강제 폐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작품은 발표할 곳도 없어서 1942년에는 겨우 시 세수, 그 다음 수필 두 편을 발표하였는데 건망증은 인문평론을 국민문학으로 개명하고 일본어 위주의 잡지로 만든 최재서의 수차의 청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피간으로 직장을 잃고 경성으로부터 고향에 돌아가려던 김기림은 1942년 봄에 유학 후배인 김준민과 인원하러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찾아갔고 5월에 영어 교사로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의 언어라고 영어 과목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바람에 영어 강의를 그만두고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944년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고향에 돌아가 과수원을 경영하였습니다. 이 3년간 김기림은 기본상의 모든 잡지와 신문이 일본어로 되었기 때문에 한 편의 글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5년 9월 말에 장남과 서울로 상경하여 하숙생활을 하다가 종로구 이화동에 안착했습니다. 당시 이모와 이태준을 중심으로 결성된 문학가 동맹에서 김기림은 문과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서울대학, 연희대학, 중앙대학 등 여러 학교에서 영어과 전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동시에 해방전에 써놓았던 시들을 모아서 시집 바다와 나비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론, 시집 새노래, 실론서, 시의 이해 등 시집과 시 관련 서적들을 연이어 출간하였습니다. 1950년 조선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김기림은 가족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동료를 만나러 갔다가 사라지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정부는 북에 동조하여 월북한자 김기림이라고 규정한 뒤로 학교의 교과서와 모든 서적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문학자료의 복사본에 나오는 그 이름은 김모림, 김기모라고 기록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었습니다. 그 후 1988년에야 북에 납치된 문학자로 규정되고 3월부터 8월까지 몇 달 사이에 김기림 전 6권이 삼설당에서 출판되었고 김기림 선집도 기쁨 샘사에서 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기림을 조선문학의 지성이라고 평했는가? 아오여기 유권은 우선 김기림의 문학은 근대 일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았습니다. 7년에 걸쳐 2차례나 유학을 하였으나 일본어로 작품을 쓰지 않았고 작품의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극히 적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간도기행에서 드러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후의 작품에서 이어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에서 하는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오야기 요건은 그 예로 산문시 옥상정원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경성의 모던한 풍경을 비판한 것 같은 이 시는 소비 문화를 상징하는 백화점 옥상 정원을 제재로 현실의 눈을 감고 센티멘털 시만 쓰는 시인들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본 시단을 형상화해서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림을 식민지 문학자의 지성이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예로 그의 수필상과 바다와 나비를 들었습니다. 아까 리 선생님이 바다와 나비를 예로 들었는데 그 시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한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 바틴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자, 이런 시인데 김기림이 태양을 지성의 상징으로 삼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햇빛을 받아 빛나는 달도 지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초생달도 지성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다를 청무바틴가 했으라는 나비의 무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들어서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도 처하게 하지만 시린 초생달, 즉 지성을 몸에 담금으로써 그 힘으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생존의 신념을 전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픔은 3.1운동이 진압된 후에 엄중한 그런 조선의 현실로서 나비는 독립을 원하는 마음의 파동에 따라 날개를 흔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오야기 요건은 이 하얀 나비를 시인 김기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근대에 대한 극복,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은 모더니즘이 두 개의 부성을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로맨티시즘과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부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내용주의의 경향에 대한 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더니즘은 문명 속에서 자라난 문명의 아들이고 처음으로 탄생한 도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제재부터 도회 속이었고 문명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감각, 정서, 사고를 나타냈다고 하였습니다. 모더니즘은 말의 의무로서의 가치, 시각적 영상, 의미의 가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적 효과를 의식하고 일종의 건축학적 설계하에서 시를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전대의 운문을 위주로 한 작시법에 대항해서 자기적인 어법을 만들어냈으며 문명의 속도에 맞는 기차나 비행기, 공장의 소음, 군중들의 외침 이런 것을 반사한 이야기의 내재적 리듬 속에서 발견을 하고 창조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기림은 1930년대를 전기 후기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시단의 젊은 추종자들이 압도적으로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있은 것은 이 시기의 특이한 역사적 에포로서 이 시대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집단적인 시운동의 형태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시인 개인의 민감성에 대한 천재적인 발언인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지영이라든가 이런 시인들을 들었습니다. 자, 후반기는 그러나 1930년대 중반기에 이르면서 모더니즘은 위기를 직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김기림은 언어의 가치를 통하여 사회성과 역사성을 형상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경향파와 모더니즘의 종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체 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김기림은 조선 1930년대의 신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가치 전환을 가져온 시인으로서 모더니즘의 역사적 성격과 위치를 규명하였으며 인간의 지성이 공존하는 경향파와 모더니즘의 종합이라는 이론을 제기함으로써 시단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을 대표하는 모더니즘을 간단히 잊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진로는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총적으로 이 책은 일본 학자의 시점으로 김기림의 일본에서 유학 생활과 연관 속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이론과 작품을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 학자들과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는데 이 책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잘 준수해 주셨고요.
이게 김기림이라는 시인이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시고 그냥 단순히 작품 창작에만 몰두하신 게 아니라 특히나 이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조선족 시단에서도 김기림의 글을 좀 보면서 어떤 시에 있어서 어떤 실론적인 구축 이런 데서 많은 가치 있는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세 분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2부 행사도 거의 마감이 되어 가는데요. 제 2부 행사의 총결은 제한조선족 작가협회의 전은주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은주입니다. 우선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 그리고 사회를 본 신문봉 박사님, 그 외 이 세미나를 주최하고 후원해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우리 연구회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한동포 문학연구회는 2019년 1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첫째, 한국에서의 디아스포라들의 위상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둘째,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교수, 석박사 중심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23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4명이었는데요. 일전에 우리와 함께 활동하셨던 연변대학의 우상렬 교수님께서 병으로 작고하신 탓에 안타깝게 지금은 23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동포 사회의 발전과 동포 문학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외적인 공식 활동으로는 대림 칼럼이라고 매달 2편의 칼럼을 내보내고 있고 해마다 문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 4회차입니다. 지난 1회부터 3회까지 주제는 모두 조선족 문학이었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조금 넓혔습니다. 시를 키워드로 삼아서 세 분 모두 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리위 박사님은 조선족 학습자들과 한국의 현대시, 이미옥 박사님은 영화 후쿠오카와 후쿠오카에 숨겨진 윤동주의 시, 엄정자 회장님은 김기림 시에 나타난 일본 체험생활. 자, 우리는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시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같이 걸어보고 영화를 통해 후쿠오카를 걷고 또 윤동주를 떠올리면서 만주를 걸을 수도 있고 또 김기림을 따라서 일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동북아를 잇는 달이 시를 걷다였습니다. 참고로 이 제목은 우리 연구회 회장님이신 예동근 교수님께서 내신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시를 생각하는 것도 곧 행동이다라고 말했듯이 저는 시는 곧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실감한 것은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동포 문학에 담긴 제한조선족 문인들의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 노동자로서의 어떤 고달픔, 이산의 그리움,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그러한 것들이 생생한 행동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물론 또 삶에 대한 희망, 굳은 의지,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체로 우뚝 서는 인식의 전환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을 지혜롭게 모색하는 의식의 아름다운 전환이 바로 문학의 진정한 모습이자 우리 조선족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회와 우리 조선족 문학인들과 연구자들이 이루었으면 좋을 법한 3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 또는 한국과의 소통과 화합입니다. 이는 문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조선족들과의 소통과 화합입니다. 문학은 문학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와 창작 활동이 언제나 조선족 전체의 존립과 흥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소통과 화합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이루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더 나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회 모두의 사명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겠습니다. 그 전은조 부회장님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2부 행사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그 저희 단체샷 또 한 장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거는 출간식의 단체샷이었고요. 이번에는 세미나를 기념하는 단체샷 한번 남기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상에 계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도 오늘의 기쁨을 다해서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시면은 제가 단체샷 한 장 남기겠습니다. 지금 현장 그 참석하신 분들이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으신 분들이 비디오를 지금 끄고 계셔서, 네. 네, 방금 그 스크린 캡처 아까 방금 끝났고요. 네, 아주 사진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행사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제 2부 행사도 끝나고 그동안 그 시상도 하고 출판식의 기쁨도 서로 나누고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많이 충실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을 거라고 믿으며, 이제 마지막 인사말은 제한조선족 작가협회의 이동률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가요?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예. 우리 전은주 박사님, 부회장님 총결 잘 지었고요. 일단은 기획했던 출간식과 시상식 그리고 세미나 행사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행사를 준비하느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김경애 회장님이나 신문봉 사무국장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은 리위, 임미호, 엄정자 세 분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장경률 회장님 고생하셨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온 우리 예동건 회장님 너무 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 일본에서 엄정자 평론가님 또 발제를 하고, 유춘옥 시인이나 우리 조련화 선생님,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 뭐 더없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한조선족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개개인이 탐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분들이 자기 작품집들을 내고 개개인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을 받는 문학인으로서, 진정한 문학인으로서 거듭나야 제한조선족 문학이란 이게 탑이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론 쓰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
진정한 시인이나 수필가나 소설가나 이런 분들이 정말 출연돼서 제한전송 작가로서 저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그게 우리 전속 문학이 제한전송 문학이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제한전송 문인협회가 성립된 지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곧 도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이게 세계 우리 전종 문단에서 특히 한국인들 한국 문단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작가들이 시인들, 수필가들이 소설가들이 출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동열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동포문학 12호 출간식 및 시상식 그리고 제4회 조선족 세미나를 아쉽게도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문학 창작을 통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신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